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메마른 불모지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에서 미국 농업연구원이 사막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자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정신이 나갔다며 미국 농무부 관계자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연구원은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첨단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 갖게 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도전 정신이 만나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농업혁신청 연구 책임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어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 불모지에서 한낮 기온은 56도까지 치솟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이죠. 메마른 황토색 대지는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거대한 꿈을 심고자 했습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제 옆에 선 동료 연구원 제임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제임스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미국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토양 황폐화로 농업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농경지는 점점 줄어들고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미국의 식량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농업을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도 없어.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부지를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그때 한 보고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스마트팜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죠. AI와 IoT를 활용한 자동화 농업, 태양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 농법, 눈을 떼지 못하고 밤새 자료를 분석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은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 효율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수직 농법, 수경 재배,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 사막에서도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농업혁신청장 로버트를 찾아갔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버트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제 열정을 보고 결국 승인을 해주었죠. 일주일 후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첨단 스마트팜 연구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 교수는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연구소 내부를 안내해 주었어요. 놀랍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실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선명한 초록색 잎이 무성한 작물들이 층층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AI가 작물 성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이 정말 데스밸리에서도 작동할까요? 제 질문에 박 교수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양광이 강할수록 전력도 더 많이 확보됩니다. 사막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데스밸리의 풍부한 태양광은 우리 시스템의 완벽한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 기술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요. 미국으로 돌아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프로젝트 팀을 꾸렸습니다. 농업 전문가, 기후학자, IT 엔지니어, 그리고 한국에서 파견된 스마트팜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데스밸리에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앤더슨, 자네 미쳤나? 죽음의 계곡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건가? 농무부 관계자 윌리엄은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굳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놀랍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시스템이라면 가능합니다. 첫 단계로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 데스밸리의 강렬한 햇빛은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리온실을 건설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AI 시스템을 설치했죠. 박 교수와 한국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센서는 토양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수분, 영양분 상태를 분석해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죠. 박 교수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드디어 시스템 가동일. 우리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첫 작물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로메인 상추와 토마토 씨앗이 특수 처리된 배양토에 심어졌어요.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온도, 습도, 조명을 조절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박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데스밸리의 낮 기온이 예상보다 더 높아져 냉각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온실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어린 새싹들은 시들기 시작했어요. 앤더슨 박사,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구원 제시카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희는 급히 수동 냉각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이미 많은 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닥쳤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 폭풍이 태양광 패널과 외부 센서를 덮쳤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AI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자동 급수 시스템이 멈췄고 온실 내부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이러다 모든 작물이 죽을 겁니다. 제임스가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구진들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저와 박 교수는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모래 폭풍에 대비한 보호막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 교수는 지칠 줄 모르고 해결책을 찾았죠. 그의 끈기는 놀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작물이 시들어 있었어요. 수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였죠. 이 기술이 사막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 마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박 교수조차 침묵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모니터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머리를 싸맸죠. 포기할 수는 없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었고 결과가 없다면 프로젝트는 곧 중단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데스밸리의 밤은 춥고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과 온실은 달빛 아래 쓸쓸해 보였어요. 과연 이 불모지에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팀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정부에서는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제 책상 위에는 계속해서 쌓이는 항해 메일과 보고서들,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불가능한 꿈에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리예요. 제임스가 연구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죠. 하지만 박 교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한 시스템을 분석하며 밤낮으로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어요. 앤더슨 박사, 모래 폭풍이 문제였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센서에 특수 코팅 기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나노 코팅 기술인데 극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이죠. 저는 박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요. 우리는 시스템을 재설계했어요. 태양광 패널에는 특수 나노 코팅을, 온실 구조는 더 견고하게 변경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였어요. 이번에는 어떤 작물을 심을 계획인가요? 박 교수가 물었어요. 사막 환경에 조금 더 강한 작물이 필요합니다. 로메인 상추 대신 케일로 바꾸고 토마토는 계속 도전해보죠. 제 대답에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팀원들이 더 신중했습니다. 매일 시스템을 체크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며 대비했죠. 데스밸리의 변덕스러운 기후와 싸우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실험 시작 2주 후 아침 일찍 연구소 인턴 에밀리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마이클, 박 교수님, 온실에 와보세요. 빨리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저와 박 교수는 서둘러 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케일 잎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고 토마토 모종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 우리가 해냈어. 제 손이 떨렸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이 자라나는 기적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도전 정신이 만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네요. 연구팀 전체가 모여 환호성을 질렀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어요. 인류가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데스밸리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성공을 자축했어요. 박 교수는 특별히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를 꺼내 모두에게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박 교수가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위해 제가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가 중요했죠. 작은 온실에서의 성공이 대규모 농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비용은, 유지 보수는, 수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소규모 성공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혁신의 진정한 시험대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확장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더 많은 태양광 패널, 더 넓은 온실, 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꿈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이 꿈이 현실이 되면 데스밸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계곡이 아닌 생명의 요람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성공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과학 저널과 농업 분야에서만 관심을 보였지만 곧 주요 언론들이 데스밸리의 기적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계곡에 생명을 심다 이런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앤더슨 박사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 비서리사가 메모를 건넸어요. 그리고 농무부 장관님께서 직접 방문하신다는 연락도 왔네요. 이제 모두가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까지도요. 하지만 관심이 커질수록 부담도 커졌어요. 소규모 실험을 대규모 생산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마이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재정 담당자 토드가 예산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1에이커당 설치 비용이 일반 농장의 10배예요. 어떻게 이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박 교수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어요. 비용을 줄이려면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박 교수가 말했어요. 특히 물 사용량이 관건이죠. 사막에서는 물이 가장 귀한 자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개발 중이던 최신 수경 재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식물 뿌리가 직접 물에 담기는 대신 미세한 물방울이 뿌리에 분사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으로 물 사용량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박 교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동시에 저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더 적은 패널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초기 설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의 노력은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개선된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작물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시켰어요. 케일과 토마토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고 품질도 일반 농장보다 뛰어났습니다. 앤더슨 박사 믿을 수 없군요. 농무부 장관이 온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이것이 미국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날 저녁, 연구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저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데스밸리 스마트팜을 50에이커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의 표정은 약간 복잡해 보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박 교수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상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 교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인데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저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에만 집중했지 그 이후를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공정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겠군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 기술은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까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특허를 관리하고 이익을 나누는 방식은 어떨까요? 박 교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느냐에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데스밸리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자원이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성공은 전 세계 사막화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확장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0에이커 규모의 스마트팜 건설은 전례 없는 도전이었어요. 매일 수백 명의 인부들이 데스밸리에서 작업했고 거대한 건설 장비들이 불모지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감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마이클, 남쪽 구역 온실의 기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마이크가 보고했어요. 하지만 북쪽 구역에서 집안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예상보다 암석층이 단단해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박 교수는 한국에서 추가 전문가들을 초청했고 첨단 기술 장비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술 만능주의를 멈춰라. 그들은 현장 입구를 막고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프로젝트는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들은 반대하는 걸까요? 그들을 만나봐야겠어요. 저는 박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단체 대표 사라를 만났을 때 그녀는 단호했어요. 앤더슨 박사, 당신들은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사막은 사막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인공적인 방법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이미 훼손한 환경을 복구하고 식량 생산 방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은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화학 비료로 토양을 오염시키죠. 하지만 우리의 스마트팜은 물 사용량을 90% 줄이고 화학 비료 없이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독립적인 평가를 받아야 해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대화 이후 환경단체들과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에 따라 생태학자들을 고용해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추가 비용과 시간을 의미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정이었습니다. 건설은 계속되었고 6개월 후에는 첫 번째 대규모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50에이커의 스마트팜에서 수확된 케일, 토마토, 상추, 그리고 새롭게 시도한 딸기까지 수확량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앤더슨 박사, 이것은 혁명입니다. 농무부 차관이 수확 현장을 방문해 감탄했어요. 일반 농장의 3배 생산량이라니 믿을 수 없군요. 저는 박 교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더 발전시킬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 성공 이면에는 새로운 도전이 있었어요. 대규모 생산에 따른 물류와 유통 문제였죠. 데스밸리에서 생산된 신선한 작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국에 배송할 것인가? 이것은 농업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냉장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저는 팀 미팅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도시부터 단계적으로 공급망을 확장해 나가는 게 좋겠어요. 박 교수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직거래 플랫폼은 어떨까요? 소비자들이 데스밸리 작물을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면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향 모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채널과 함께 직거래 플랫폼도 개발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몇 개월 뒤 데스밸리 프레시라는 브랜드가 탄생했어요. 죽음의 계곡에서 탄생한 가장 신선한 농산물이라는 의미였죠. 놀랍게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데스밸리 프레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많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작물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한 곳에서 생산된 작물이라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이제 데스밸리 스마트팜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더 큰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성공이 커질수록 관심은 국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UN 식량농업기구 FAO 대표단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귀하의 프로젝트는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FAO 대표 마르코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이미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박 교수도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막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의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겁니다. FAO 대표단과의 미팅 이후 우리는 기술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응시키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글로벌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데스밸리에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을 배우고 자국으로 돌아가 적용할 수 있게 말이죠. 박 교수는 열광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리고 각 국가별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연구소도 함께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사하라 사막과 데스밸리는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글로벌 스마트팜 이니셔티브가 탄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한 거죠. 첫 해에만 30개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데스밸리를 방문했어요. 저는 이들에게 강의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과 기술의 조화,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죠. 여러분 각자의 나라에서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교육센터가 활성화되는 동안 우리의 연구는 계속되었어요. 더 다양한 작물을 시험하고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물 재활용 시스템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발생하는 수증기를 90% 이상 포집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제니퍼가 보고했어요. 이제 외부에서 공급되는 물은 전체 필요량의 5%에 불과해요. 이 기술은 물 부족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했습니다.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즉시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제안했어요. 한편 국내에서는 데스밸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리조나, 네바다, 텍사스의 건조 지역에도 스마트팜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죠. 5년 내에 100개의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이것은 미국 농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에는 위험도 따랐습니다. 어느 날 박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마이클, 몇몇 기업들이 우리 기술의 핵심 부분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없이 유사 제품을 팔고 있죠. 이대로라면 실패 사례가 발생해 전체 스마트팜 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확산을 촉진해야 하는 딜레마였어요. 결국 우리는 핵심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되 기본 설계와 운영 방식은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품질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 공식 인증을 받은 스마트팜만 우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죠. 저는 제안했어요. 그러면 기술은 확산되면서도 품질은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데스밸리 모델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은 이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우수 사례로 선정했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데스밸리를 방문했어요. 어느 날 멕시코 국경 근처의 스마트팜을 방문했을 때 한 현지 농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박사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수세대 동안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점점 사막화되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단순한 혁신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데스밸리 스마트팜은 이제 세계적인 농업 혁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미국 내에서만 20개의 스마트팜 단지가 건설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15개국에서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원이 만나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마이클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프로젝트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제 비서 리사가 전화를 끊으며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데스밸리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 외교의 주요 의제가 되었어요. 각국 정상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국제 협약의 형태로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 교수와 함께 연구실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우리는 친구 이상으로 발전했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같은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가 된 겁니다. 마이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 저장 문제입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태양광은 낮에만 생산되지만 작물은 24시간 자라죠. 더 효율적인 배터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희는 에너지 저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이스라엘, 중국의 전문가들도 합류했어요. 이제 데스밸리 프로젝트는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장이 된 겁니다.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는군요. 이스라엘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 다니엘이 말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사해 염분차 발전 기술을 스마트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리 박사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초전도체 기술을 활용하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베이징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기술이 하나로 모여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우리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태양광,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놀라운 발전입니다. 독일 연구원 헬가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감탄했어요. 에너지 효율이 기존 시스템보다 70% 향상되었어요. 한편 데스밸리 스마트팜의 성공은 의외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개발기관 나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앤더슨 박사 귀하의 기술은 우주 식민지 건설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 책임자 윌슨이 말했어요. 화성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식량 생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박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우주 환경에 맞는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는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군요. 박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발전했어요. 기술적인 성과도 중요했지만 더 값진 것은 사람들의 삶에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데스밸리 인근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어요. 마이클, 보세요. 박 교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연구소 주변에 새롭게 지어진 주택단지와 상점들이 보였어요. 우리가 단순히 작물만 키운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성장시켰네요.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한 마을에서 온 아머드라는 젊은이였어요. 제 고향은 수십 년간 사막화로 고통받았습니다. 아머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마을에도 작은 스마트팜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마을 아이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죠. 저는 그날 밤 데스밸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모지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막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희망과 혁신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스마트팜 서밋이 데스밸리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날이에요. 전 세계 60개국에서 온 대표단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때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던 불모지는 이제 첨단 농업 도시로 변모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5년 전 우리가 이곳에서 첫 씨앗을 심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불가능은 단지 아직 도전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어요. 수십 개의 거대한 유리온실이 푸른 작물로 가득 차 있었고 태양광 패널들은 반짝이며 끝없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데스밸리 스마트팜은 이제 연간 10만 톤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농장이 되었어요. 박 교수가 단상에 올라 제 옆에 섰습니다. 5년간의 여정을 함께한 동반자였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지식을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날 서밋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논의했어요. 이제 데스밸리 모델은 전 세계 40개국의 300개 이상의 사막 지역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헬 지대에서의 성공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니제르에서는 스마트팜 도입 후 3년 만에 마을 영양실 조율이 40%에서 5%로 감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발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인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혁명입니다. 서밋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잠시 회의장을 벗어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데스밸리의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몇 번의 실패,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성공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이클, 여기 있었군요. 박 교수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박 교수님, 가끔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해냈다니 저는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박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꿈을 꿀 시간이죠. 저희는 함께 회의장으로 돌아갔고 오후 세션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스마트팜 2.0이라 불리는 차세대 프로젝트였어요. 기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더 깊이 활용하는 시스템이었죠. 스마트팜 2.0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발표했어요. 작물을 키우면서 동시에 토양을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사막을 원래의 비옥한 땅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발표에 회의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UN 사무총장이 즉석에서 발표를 했어요. 데스밸리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스마트팜 기금 100억 달러 조성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기금으로 전 세계 식량 위기 지역에 스마트팜을 구축할 것입니다. 저와 박 교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우리의 작은 실험이 이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된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박 교수와 함께 첫 번째 온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파이오니어 온실이라 불리며 역사적인 장소로 보존되고 있었어요. 온실 안에는 그때의 작은 케일 모종이 자란 자리를 표시한 기념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기서 첫 번째 싹이 났을 때의 그 기분? 박 교수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기적을 목격한 거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데스밸리의 석양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푸른 농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과거에는 불모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생명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도전 정신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이런 기적을 만들었군요.
저는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인류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 너머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데스밸리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인류의 지혜와 협력이 만들어낸 희망의 씨앗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여정,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제 말에 박 교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피어난 희망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뉴욕의 한복판에서 기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미식평론가의 충격적인 한마디로 뉴욕 지하철역 근처 한국식 기사 식당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가인 그가 이 소박한 한 잔 앞에서 이제야 진짜 맛을 알게 됐다며 울먹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릭 콜린스입니다. 미국 최고의 미식 잡지 더 테이스트의 수석 평론가로서 세계 각국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셰프들이 제 평가를 기다렸고 제가 부여하는 별점 하나에 레스토랑의 운명이 달라지곤 했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메종의 평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언제나처럼 화려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메종의 문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방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천루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보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특유의 향이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어요. 완벽하게 구현된 프렌치 코스 요리의 여운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공허했어요. 메모장을 꺼내 평가 항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트러플 향이 가득한 리조또, 48시간 숙성을 거친 최상급 와규 스테이크, 캐비어를 올린 랍스터 테린까지 모든 요리가 미슐랭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어요. 재료의 품질 A+, 조리기술 A+, 창의성 A, 가격 대비 가치 A, 일관성 A+.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주방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콜린스 씨, 이번 코스는 어떠셨나요? 저는 완벽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펜을 놓는 순간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맨해튼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의 레스토랑들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요리들과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10번째 미슐랭 평가를 마친 지금 저는 에릭 콜린스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미식 잡지 더 테이스트의 수석 평론가로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평가하며 살아온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는 직업이잖아요. 동료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직업이었죠.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매일 맛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일. 하지만 요즘 들어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제가 찾아 헤매던 진정한 맛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최고급 식재료와 정교한 조리 기술만으로 맛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걸까요? 수백 달러짜리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도 왜 이토록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동안 제가 써온 리뷰들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과 정교한 조리 기술이 돋보이는 요리, 최상급 식재료의 풍미를 극대화한 훌륭한 밸런스, 현란한 수식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이제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한국인이었던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주방에서 들려오던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는 소리, 특별할 것 없는 식탁이었지만 그때의 맛은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에릭, 이리 와서 밥 먹자. 퇴근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항상 저를 식탁으로 불러주셨어요. 때로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셨지만 저와 마주 앉아 식사할 때만큼은 늘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밥 한 끼가 가장 중요한 거야.
밥을 같이 먹으면 가족이 되는 거란다. 수저를 들기 전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어린 제가 왜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7살 그때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로 저는 한국 음식과 점점 멀어졌어요. 아버지는 바쁜 회사 일로 집에 잘 오시지 못했고 메이드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서양식 식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음식 맛도 그 추억도 흐릿해져만 갔어요.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낯선 거리에 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의 좁은 골목이었어요. 이런 곳에 올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나 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해 목도리를 여미는데 불현듯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고개를 돌리니 낡은 빨간 벽돌 건물이 보였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글로 쓰인 간판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동남사거리 원조 기사식당. 이름 모를 그리움이 가슴 한켠을 적셨습니다.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택시 기사님들이 분주히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식당 안에서 경쾌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불빛과 함께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기사식당. 입속으로 그 단어를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작은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라 매종에서 맛본 최고급 요리들은 이미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국물 맛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제 혀끝에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식당 안의 풍경이 마치 어머니의 주방처럼 포근해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식당 앞에서 멈췄어요. 진정한 맛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서성이고 있습니다. 며칠 후 맨해튼 중심가의 고급 호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 미식 평론가들이 모이는 미슐랭 가이드 연간 평가 회의였어요. 회의실 창 밖으로 센트럴파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브랜든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런던에서 온 리처드는 유럽 최고의 미식 잡지 수석 평론가입니다. 그의 평가는 곧 미슐랭의 별점이 되었고 많은 레스토랑의 운명을 좌우했죠. 이번 분기 뉴욕의 신규 미슐랭 후보 레스토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요리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프렌치 레스토랑, 이탈리안 비스트로, 스페인 타파스 바까지. 리처드는 각 레스토랑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식재료 선정이 아쉽군요. 트러플은 이탈리아산을 써야 하는데 중국산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플레이팅이 조금 단조롭습니다. 미슐랭 투스타를 노린다면 좀 더 혁신적인 비주얼이 필요해요. 리처드의 날카로운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동료 평론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해나갔어요. 저도 평소라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잠시 휴식 시간이 되자 리처드가 다가왔습니다. 에릭, 요즘 괜찮아 보이는 레스토랑 있나? 커피를 마시며 편하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사실 요즘 뉴욕에 있는 작은 한국 기사식당에 관심이 있어. 제 말에 리처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사식당이라고? 택시 기사들이 가는 그런 곳 말이야.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뭔가 끌리더라고. 리처드가 피식 웃었어요. 에릭, 너도 알잖아. 그런 곳은 그냥 싸게 배 채우는 곳일 뿐이야. 게다가 아시안 음식점들은 위생 상태도 의심스럽고. 순간 제 귓가에서 열기가 올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미슐랭의 기준이 있잖아. 고급 식재료, 창의적인 플레이팅, 정교한 기술. 그런데 기사식당,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음식을 보며 무슨 미식을 논하겠어. 그들은 미식의 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리처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드시던 그 손길에 무슨 격이 필요했을까요? 리처드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저 역시 지금까지 리처드와 같은 관점으로 음식을 평가해왔으니까요. 난 오히려 궁금해. 미슐랭의 기준을 벗어난 곳에서는 어떤 맛을 내고 있을지. 에릭, 내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놀랍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게 뭐야? 최고의 맛이잖아.
그건 미슐랭 스타 셰프, 최고급 식재료, 현대적인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고. 그들의 전통적인 조리 방식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지.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백 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폄하할 수 있을까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넌 혹시 어릴 때 먹던 음식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맛이 있어? 제 질문에 리처드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저 향수일 뿐이야. 객관적인 맛과는 상관없는 감정적인 기억이라고. 회의실로 돌아가는 동안 리처드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객관적인 맛,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평가표의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요리가 왜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밤거리로 나왔습니다. 리처드의 오만한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양 음식만이 미식의 기준이 될 순 없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며칠 전 발견했던 그 기사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미식 평론가로서 제가 꼭 확인해야 할 무언가가 그곳에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 앞에 다시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간판 위로 동남사거리 원조 기사식당이라는 한글이 또렷했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틈으로 택시 기사님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창가에 앉은 손님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무척 여유로워 보였어요. 카운터 너머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커다란 국솥을 젓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의 한 장면처럼요. 문득 스치는 바람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에릭, 이리 와서 앉으렴. 7살 때의 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계셨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어머니는 국자로 된장찌개를 퍼서 조심스레 맛을 보셨습니다. 이제 됐다. 에릭,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너를 위해 만든 된장찌개야. 저는 의자에 올라가 앉았어요. 어머니가 건네주신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국물을 떴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맛있지? 우리 에릭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어머니는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시며 늘 환하게 웃으셨어요. 때로는 피곤해 지친 얼굴이셨지만 저와 마주 앉아 식사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에리가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야. 밥상 앞에서는 모든 걱정도 잊고 서로를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거란다.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맛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작은 한식당들을 찾아다니셨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어머니는 그때마다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레시피를 물어보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에릭이 크면 이 맛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울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에 카운터에 계시던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에 온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손님들의 수저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국물 끓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부엌과 닮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된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으로 노란색으로 바랜 신문 기사들이 보였습니다. 뉴욕 최고의 한식당, 고향의 맛을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곳에서 세월의 흔적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신문이 깔려 있었어요. 그 위로 물방울 자국들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뜨거운 국물이 흘렸던 자리겠죠.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어느 식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천장에는 오래된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고 구석에 놓인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는 흑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 벽면에는 메뉴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지만 가격표 옆에 테이프 자국을 보니 여러 번 수정된 듯 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정성과 양심으로 만드는 집밥이라는 주인장의 철학이 담긴 문구가 보였어요. 젊은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소희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 오셨죠? 우리 기사식당 대표 메뉴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이에요. 된장찌개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끓여주셨던 된장찌개가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런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손님, 여기 물수건 드릴게요. 메뉴는 결정하셨나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보지 못할 광경이었어요. 하얀 천으로 된 물수건은 세탁소 표백제 향이 났습니다. 그 소박한 정성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제 눈가에 맺혔던 눈물을 급히 닦았어요. 메뉴판을 바라보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된장찌개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소희는 제 상태를 눈치챈 듯 했지만 따뜻한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뒤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의 부엌에서 들리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소리는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오기로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래 방황하다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요. 리처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싸게 배 채우는 곳. 하지만 그는 몰랐을 거예요. 이런 작은 식당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의 부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엌에서 우리는 진정한 맛을 배운다는 것을요. 주문을 하자마자 김소희는 쟁반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은 작은 그릇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들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김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반찬이에요.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식당 특징이죠. 하나씩 테이블에 내려놓는 반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 김치, 노란 계란말이, 갈색 감자조림, 초록색 시금치나물, 마치 화가의 팔레트처럼 테이블이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져 갔어요. 더 필요하신 반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리필해드립니다. 리필이라는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확히 계산되고 모든 맛이 완벽히 통제되는 그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옆자리의 손님들은 저마다 밥그릇을 비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여기 김치 정말 맛있죠? 사장님이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김소희의 말에 김치를 집어 한 조각 먹어보았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알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미슐랭의 평가 기준에는 없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어떤 별점보다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많이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수저를 들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어요. 25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어머니의 맛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구수한 된장향이 코끝을 감쌌어요. 여기 밥 한 공기 더 드릴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소희가 제 밥그릇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어느새 비어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깨닫지도 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려온 대화 소리에 귀가 쏠렸어요. 사장님, 오늘도 반찬 맛이 일품이에요. 특히 이 시금치나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무치세요? 주방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결이랄 것도 없어요. 그저 정성이지요. 시금치도 매일 새벽 시장에서 고르고 참기름도 좋은 걸 써요. 늘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제 테이블에 놓인 반찬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감자조림은 너무 부드러워서 숟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으깨질 것 같았어요.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김치는 아삭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손님, 된장찌개 더 드시겠어요? 아직 뚝배기에 국물 남아있는데 김소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뜨거운 밥과 새로운 반찬들을 가져왔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란말이도 새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많이들 그러시는데 우리 식당은 반찬 리필에 인색하지 않아요. 사장님 말씀이 손님들이 배부르게 드시고 가셔야 우리도 기분이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처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싸게 배 채우는 곳이라던 그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새벽 시장에서 고르는 식재료,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는 반찬들, 끊임없이 채워주는 따뜻한 밥. 그것은 미슐랭의 별로는 평가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잠시나마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김소희가 제육볶음을 가져왔습니다. 도톰하게 썰린 돼지고기가 매콤달콤한 양념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반찬으로는 김치, 감자조림, 새우장, 계란말이, 청포묵 무침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우리 식당 특제 소떡소떡도 한번 맛보세요. 사장님이 특별히 드리라고 하셨어요. 김소희는 빨간 양념이 윤기나게 발린 소떡소떡을 놓고 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3355 모인 택시 기사님들이 김치찌개과 보리비빔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반찬이 일품이네요. 이 새우장은 어디서 사오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던 박정수 사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새우장요? 그걸 어떻게 사와요? 다 우리가 직접 담그는 거죠. 어제 새벽에 들어온 새우로 만든 거예요. 박정수 사장의 모습은 푸근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입은 앞치마에는 양념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으셨죠? 여기 김치 더 드세요. 아침에 새로 담갔어요. 아이고 사장님, 벌써 3번이나 리필해 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많이 드세요. 기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장사하는 거죠. 그러다 제 테이블 앞에서 박정수 사장이 멈춰 섰습니다. 처음 오신 손님이시네요. 음식은 입맛에 맞으세요? 네, 매우 맛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제육볶음의 맛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집 제육볶음은 양념을 하루 전부터 재워요. 급하게 만들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고기도 두툼하게 썰어서 식감을 살리고요. 사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혹시 보리비빔밥도 먹어보시겠어요? 우리 집 특선 메뉴인데 오늘은 제가 한 그릇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괜찮습니다. 손님이 처음 오셨는데 우리 집 대표 메뉴는 꼭 맛보고 가셔야죠. 잠시 후 김소희가 보리비빔밥을 가져왔습니다. 고소한 보리밥 위에 계절 나물들이 알록달록 올려져 있었어요. 양념장을 넣고 쓱쓱 비벼 먹으니 입안 가득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런 정성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제일 큰 보답이죠. 우리 식당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는 게 당연하죠. 창밖으로는 뉴욕의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났지만 이 작은 식당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정겹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손님들, 분주히 오가며 음식을 나르는 김소혜, 그리고 커다란 국솥 앞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박정수 사장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담겼어요. 저녁 8시가 되자 가게는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박정수 사장이 제 테이블에 잠시 앉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음식 평론가시죠?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눈빛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순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수 사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별이 있든 없든 똑같이 음식을 내놓을 겁니다. 우리 집을 찾는 손님들이 배부르고 기분 좋게 돌아가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화려한 미식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지만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오늘 보리비빔밥은 어떠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보리밥을 잘 모르는데 우리 집은 고집스럽게 보리밥을 고수하고 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나물이 신선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르거든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계절마다 나물이 다르죠. 우리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어요. 음식은 계절의 맛을 담아야 한다고. 잠시 주방에서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수 사장은 잠깐 일어나 국물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손님, 혹시 한국인 어머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맞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된장찌개 드실 때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 눈빛 많이 봤어요.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죠.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박정수 사장은 제 마음을 읽은 듯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택시 기사님들은 하루 종일 운전하시다 지쳐서 오시고, 유학생들은 집밥이 그리워서 오시죠. 회사원들은 잠시 한국을 그리워하며 들르시고요. 밖에서는 택시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식당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포근했어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방식은 돈을 더 벌 수도 있겠죠. 메뉴 가격을 올리고 더 화려하게 꾸미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식당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박정수 사장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요리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움이고 위로고 때론 가족이에요. 손님이 우리 집 음식을 드시며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전부죠. 그 순간 미슐랭의 별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성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는 제 손을 박정수 사장이 말렸어요. 잠시만요. 아직 음식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박정수 사장은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낡은 믹스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나 볼 법한 오래된 기계였어요. 사장님은 종이컵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식사하신 분들께 꼭 커피 한 잔을 대접해드려요. 따뜻한 물이 컵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왠지 정겨웠습니다. 요즘은 비싼 원두커피가 유행이지만 우리 집은 이 믹스커피를 고집하고 있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이 맛을 좋아하시거든요. 박정수 사장이 커피를 저어주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티스푼으로 동그랗게 저으니 하얀 거품이 예쁘게 올라왔어요. 그 모습이 무척 친숙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커피를 타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커피를 타셨죠. 아버지 출근길에 늘 커피 한 잔을 내어주시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드세요. 이제 식을 것 같네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맛, 이 향기. 어머니의 커피 맛 그대로였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정수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나 봅니다.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박정수 사장은 티슈를 건네며 말을 이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에요. 추억이고 그리움이죠. 이 믹스커피 한 잔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카운터 너머로 김소희가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식당의 진짜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이죠. 박정수 사장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슐랭 평가표에는 없는 항목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맛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제 계산해 드릴게요. 커피값은 당연히 안 받습니다. 아니에요. 이 커피가 오늘 제가 마신 그 어떤 음료보다 값진 것 같은데요. 박정수 사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 식당의 전통이에요. 손님과 나누는 마지막 정이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눈에 띄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양복 차림의 서양인들이 몇 명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프랑스어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한국 식당이야? 응. SNS에서 화제라며 뉴욕 미식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대. 김소희가 그들을 맞이하러 가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외국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나 봐요. 일주일 후 맨해튼의 고급 호텔에서 미식 평론가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리처드와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우아한 자태로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오, 에릭, 그동안 어디 있었나? 지난주 미슐랭 평가 모임에도 안 보이더군. 리처드의 말에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종이봉투를 흘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설마 그 기사식당을 아직도 다니는 건 아니겠지? 그래, 거기가 내가 찾던 진짜 맛이 있는 곳이야. 리처드가 피식 웃었습니다. 에릭, 자네도 미식평론가 아닌가? 그런 대중적인 음식점에 매료되다니. 최고급 식재료도 혁신적인 조리법도 없는 곳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자네는 아직도 미식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군.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은데. 제 손에 들린 봉투에서 믹스커피 한 봉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박정수 사장님께 몇 봉 받아온 거예요. 근처 티룸으로 리처드를 안내했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경멸하는 기사식당의 커피를 한번 마셔보게.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탔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푼으로 동그랗게 저으니 하얀 거품이 올라왔어요. 리처드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그저 흔한 인스턴트 커피 아닌가? 리처드는 마지못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의외로 맛있잖아. 이 부드러운 맛은 뭐지? 놀랍지? 이게 그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야. 무료라고? 리처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이런 맛있는 커피를 그냥 준다고? 그래, 박정수 사장님은 말씀하셨어. 손님과 나누는 마지막 정이라고. 리처드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 요즘 시대에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지? 게다가 뉴욕 한복판에서. 그게 바로 내가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미식은 값비싼 식재료나 화려한 테크닉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야. 때론 이렇게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음식에서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지. 리처드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에릭, 솔직히 말하지만 내 편견이 잘못됐나 보네. 이런 커피 한 잔에도 이토록 깊은 맛과 정성이 있다니. 나를 그곳에 한번 데려가 주겠나? 물론이야. 박정수 사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야. 창밖으로 뉴욕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잔의 믹스커피가 미식 평론가의 편견을 깨뜨린 순간이었어요. 때론 가장 소박한 것에 가장 큰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리처드와 함께 기사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식당은 이미 각국의 미식가들로 가득했어요. 프랑스 요리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은 감자조림을 연신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고, 이탈리아 셰프로 보이는 사람은 김치를 맛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최근 들어 외국 미식가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어요. 김소희가 우리를 안내하며 귀띔해 주었습니다. 리처드는 주변을 둘러보다 놀란 듯 말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건 파리의 미슐랭 3스타 셰프장 피에르가 아닌가. 유명 셰프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면서도 보리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매력이야. 제가 리처드에게 설명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깊이가 있고 값비싸지 않아도 정성이 가득해.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리처드는 제육볶음 한 점을 입에 넣고는 충격을 받은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 맛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나지? 프랑스 요리는 수십 가지 향신료를 써도 이런 맛을 못 내는데 비결이 뭔지 아나? 바로 시간이야. 저 고기는 어제부터 양념에 재워둔 거라네. 한국의 장인들은 시간의 힘을 알거든. 리처드는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김치를 먹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 발효의 과학과 장인의 손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우리가 미슐랭 가이드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좁았는지 이제야 깨닫겠어. 그때 주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진짜네요. 미슐랭 본사에서 정말 평가원을 보냈대요. 우리 식당이 새로운 카테고리의 첫 평가 대상이라면서요? 박정수 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국솥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이고 뭐고 우리는 우리 방식을 지킬 겁니다. 화려한 장식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 방식대로 정성을 다할 뿐이에요. 대대로 이어져 온 이 맛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믹스커피가 나왔습니다. 리처드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다는 듯 경건한 마음으로 커피를 받았어요. 이 커피 한 잔에도 진심이 담겨 있군요. 우리가 수백 달러짜리 커피로도 만들지 못한 감동을. 저는 리처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한국의 음식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그건 값비싼 재료도 현란한 기술도 아닌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정성과 이야기야. 미슐랭의 별은 그저 겉모습만 평가할 수 있을 뿐이야. 식당을 나서는 길, 파리에서 온 장 피에르 셰프가 박정수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전 세계 미식가들이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드는지.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고 철학이더군요. 밖으로 나와 뉴욕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국 가요 소리, 골목 어귀에 줄 서 있는 각국의 손님들. 우리의 음식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요즘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들 사이에서 웃지 못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국의 믹스커피 자판기를 구하려 동분서주한다는 거예요. 수만 달러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으로도 만들지 못한 그 맛을 1,000원짜리 커피가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맛의 힘은 그 음식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정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뉴욕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5번가의 최고급 백화점 앞에서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한밤중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CEO들과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직접 대형 트럭 3대를 끌고 나왔죠. 한국산이 확실한가요? 진짜 정품 맞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물건을 가득 실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준비했던 6개월 물량이 전부 동이 났고 재고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니, 왜 한국에서만 파는 거죠? 그들의 항해 전화는 백화점을 마비시켰고 급기야 뉴욕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식품 유통업체의 주가까지 폭락했습니다. 연매출 50억 달러의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흔들렸고 최고급 매장의 VIP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분노했습니다. 15년차 수석 바이어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지키던 그들이 한국의 작은 물건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는 특별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부산의 작은 전통시장은 세계적인 셰프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마켓의 수석 구매 담당자 제이슨 스미스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미국 최고의 프리미엄 식품 유통업체에서 일해왔죠. 특히 유럽의 최고급 주방용품들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하며 업계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시장 분석 리포트가 쌓여 있고 매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과 미팅을 가집니다. 그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별하는 것, 그것이 제 자부심이자 책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자부심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실망이군요. 이런 제품으로는 우리 시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글로벌 마켓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 들여올 아시아 브랜드의 신제품 샘플 3개가 놓여 있었죠. 일본의 조지루시, 중국의 미지아, 그리고 한국의 한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수석 구매 담당자로서 미국 동부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글로벌 마켓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재무 담당 임원인 엘리가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시아 식품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 당신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최고급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월스트리트 금융맨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는 곳이죠. 값싼 전자제품으로 우리 매장의 격을 떨어뜨릴 순 없어요.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의 제품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제 양복이나 명품 시계처럼 장인 정신이 필요한 제품은 유럽이 최고죠. 대량 생산은 중국과 일본의 영역이고요. 한국은 글쎄요, 매운 음식이나 드라마 정도가 전부 아닙니까? 제 말에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중국계 바이어 리우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슨 씨, 편견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현대의 아시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걸 아셔야 할 텐데요. 리우의 말에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리우는 아시아 식품과 주방용품 시장 개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리우 씨, 당신은 중국 계시니 아시아 제품을 밀어주고 싶으신가 보군요. 하지만 우리 매장은 최고급 유럽 제품만을 고집해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르크루제, 스메그, 보덴, 이런 브랜드들이야말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거죠. 리우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이슨 씨,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 한국의 이 제품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난리가 났다는 것을요. 어떤 고객들은 직접 트럭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뉴욕 한인타운의 서울 키친이란 곳을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던데. 하지만 시장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타운의 서울 키친이란 곳을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던데.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식당이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리우 씨, 근거 없는 소문으로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뉴욕 식당가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직접 가보시죠. 리우가 말을 자르며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인타운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곳은 제게 있어 그저 뉴욕의 이국적인 관광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와 주방용품만을 고집하며 글로벌 마켓을 뉴욕 최고의 식품 유통업체로 만드는 데 기여했죠. 그때 책상 위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 리우와의 약속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코트를 걸쳤습니다. 창 밖으로는 벌써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고 맨해튼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이라. 택시를 타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도 생겼죠. 오늘 저녁 제 예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하며 저는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댔습니다. 택시가 맨해튼을 벗어나 퀸즈로 향하는 동안 저는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아시아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품격과 전통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제품을 우리 매장에 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치 냄새 나는 나라의 제품을 어떻게 최고급 매장에서 팔 수 있겠습니까? 택시가 한인타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깨끗했지만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한글로 된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제이슨 씨,
여기 계셨군요. 리우가 레스토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서울 키친입니다. 들어가시죠. 레스토랑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손님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서양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마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우아한 자세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곧 이 레스토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확신하며 저는 리우를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식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고 정갈하게 차려진 찻잔에서는 구수한 보리차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가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어서 오세요. 서울 키친입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 매니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영어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지 셰프가 직접 코스를 구성해드리면 어떨까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극찬을 받은 메뉴입니다. 리우가 저를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어차피 이 식당의 허술함을 증명하기 위해 온 자리였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영 불편하네요. 굳이 이런 곳까지 와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셰프복 차림이었고 눈빛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셰프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키친의 민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리우 씨께서 글로벌 마켓의 제이슨님을 모시고 오신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민지는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의 수석 셰프였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따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가마솥과 레시피 노트는 그녀의 꿈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죠. 제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맛을 지키되 세상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늘 고민했습니다.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식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우리 매장의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순간 민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죠. 그런 말씀이시라면 더욱 제 요리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우리나라 음식의 가치를, 아니, 우리나라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기술이라니요. 김치와 불고기를 만드는데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식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통 한식 그릇에 담긴 음식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이건 저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전통 가마솥 공법으로 지은 솥밥을 재해석한 요리죠. 검은 트러플과 금박이 올려진 솥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맛이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을 느꼈죠. 민지는 제 눈빛의 변화를 알아챘는지 그제서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미소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 가마솥과 최신 주방기기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 가마솥의 화력과 온도를 분석해 이를 현대 전기밥솥에 그대로 구현했거든요. 보시겠습니까? 민지는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회의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한국산 전기밥솥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이 밥솥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 모델입니다.
쌀의 품종, 물의 양, 습도까지 모든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조리 환경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밥향이 주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만으로는 절대 이런 맛을 낼 수 없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제품의 진정한 경쟁력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의 기술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계인 리우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 매장에서 파는 건 최고급 유럽 제품들 뿐이에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릴 순 없습니다. 제 말에 민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한켠에 있는 태블릿을 꺼내들었죠. 제이슨님,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우리 레스토랑을 다녀가신 월스트리트 고객들의 후기입니다. 특히 이 밥솥으로 지은 밥을 맛본 후에는 모두가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화면에는 수많은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잘 아는 투자은행 CEO들의 이름도 있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이 레스토랑의 음식과 특히 밥맛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분들 다 우리 매장의 VIP 고객들이에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본 조지루시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 제품으로 바꿀 순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리우가 불쑥 끼어들었죠. 제이슨 씨, 방금 전화가 왔는데 조지루 씨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다네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해온 계약이 물거품이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제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이슨님,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김치와 불고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통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현대기술로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날 아침 글로벌 마켓 본사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지루 씨와의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지자 임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가득했고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제이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조지루 씨 제품 입고를 전제로 마케팅 계획을 세워놨다고요. 엘리가 제 사무실로 들이닫듯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가 보였죠. 알고 있습니다, 엘리. 하지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었죠. 제이슨, 이사회에서 자네를 찾고 있네. 당장 회의실로 올라오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쓰디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젯밤 서울 키친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상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진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뉴욕의 출근 시간 교통 체증이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제이슨, 자네가 15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한 일은 인정하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심각하다네.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조지루 씨마저 우리를 떠났어. 게다가 중국의 미지아는 이미 월마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군.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지아까지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리우 씨에 따르면 자네가 어제 한국 제품에 대해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하던데 회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우가 이미 보고를 했다는 걸 눈치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죠. 네. 하지만 회장님, 우리가 갑자기 한국 제품을 도입하기에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 다만 우리도 신중해야 하니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게. 부산이라고 하던가. 그곳의 전통 시장과 기업을 둘러보고 오게. 이사회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제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사이에 한국 제품의 가치를 확인하고 돌아와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보였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이슨 씨, 문득 리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죠. 왜 이러시나요? 어제만 해도 한국 제품에 대해 꽤 흥미로워 하시지 않았습니까? 리우 씨,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요. 리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이슨 씨, 혹시 진짜 두려운 건 변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당신의 15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였고 제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민지 씨가 보여준 것처럼 전통과 혁신은 공존할 수 있어요. 당신의 경험과 새로운 시도도 마찬가지죠. 리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엘리였죠. 제이슨, 큰일 났어요. 중국 미디어에서 우리 회사가 아시아 제품을 무시했다는 기사가 퍼지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 제품을 폄하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이 틀림없었죠. 하필 지금 이런 일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요 고객들이 SNS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고객들의 반응이 심각해요. 엘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죠. 이미 수많은 매체가 우리 회사의 문화적 편견을 비판하고 있었고 글로벌 마켓 보이콧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SNS에서는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제이슨, 회장님께서 다시 찾으십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회의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이사진들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제이슨, 상황이 심각하네. 자네는 내일 당장 한국으로 떠나야겠어. 이번 출장은 단순히 제품을 보고 오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한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이슨을 보내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그는 이미 아시아 제품에 대한 편견.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이슨이 가야 하네.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나. 회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죠. 이제 제 어깨에는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어젯밤 민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현대기술로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걸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출장을 다녔지만 이번만큼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제이슨 씨, 잘 오셨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건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키친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죠. 민지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어요. 제가 한국 전통 시장과 기업을 안내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 평가자가 될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죠. 지금 우리는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나라 전통 시장의 모습과 그 속에 숨어있는 현대기술의 조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현대식 건물들과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대부분이 최신형 전기차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알겠지만 제 말에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직접 보셔야 해요. 특히 부산의 전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펼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회사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SNS에서는 글로벌 마켓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곧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죠. 부산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장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인가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서 오이소, 구경하고 가이소. 낯선 사투리가 정겹게 느껴졌죠. 방금 볶은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치고 시장 한켠에서는 할머니들이 솥뚜껑 위에서 김을 구워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전통등은 현대식 LED 조명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시장과도 달랐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들리는 정겨운 사투리는 마치 오래된 고향을 찾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래된 시장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점포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시작점입니다. 민지가 안내한 곳은 시장 한켠에 있는 오래된 그릇가게였습니다. 그곳에는 전통 가마솥부터 최신형 전기밥솥까지 다양한 취사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죠.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밥솥 개발자 중 한 분의 어머니세요. 40년 전 이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술이 되었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의 김할머니와 그의 아들이 작은 공방에서 밥솥을 연구하는 모습, 첫 제품이 나왔을 때의 기쁨에 찬 표정들. 우리 아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 개발 이야기가 아닌 한 나라의 자부심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밥솥은 그때의 기술을 계승한 제품들입니다.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시장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각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기밥솥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밥솥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장의 온도, 습도는 물론 고객들의 선호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취사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통시장의 경험과 빅데이터가 만나 만들어내는 혁신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였죠. 제이슨, 중국 미지아가 월마트와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 아시아 불매운동의 영향이래.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밖에 없어. 부산에서 뭔가 찾았나?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분명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 전통시장의 기술에 걸어도 될까요? 제이슨 씨, 이제 진짜 보여드릴 곳이 남았어요. 민지가 저를 이끈 곳은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 뒤편의 작은 연구소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심장부입니다. 넓은 실험실 안에는 수십 대의 전기밥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연구원들은 각종 첨단 장비를 다루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죠. 여기서 무얼 하는 곳인가요? 이곳에서는 전통 가마솥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손맛까지도요. 민지의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맛을 디지털화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때 한 연구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니며 수천 명의 상인들이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불 조절부터 물 온도, 쌀을 씻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화했죠.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전통시장 상인들의 움직임을 3D로 스캔한 영상, 가마솥 내부의 온도, 변화를 마이크로 단위로 측정한 그래프, 심지어 쌀알 하나하나의 수분 흡수율까지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켰어요. 그 결과 연구원이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전기밥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뚜껑을 열자 완벽한 고슬고슬한 밥이 모습을 드러냈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지하 실험실로 안내했을 때였죠. 이제 진짜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실험실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기밥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죠. 이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모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지역의 쌀과 물에 최적화된 취사가 가능하죠. 더 놀라운 건 민지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실시간 기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밥솥은 각 지역의 기후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취사 환경을 조절합니다. 뉴욕의 습도가 높은 날이라면 자동으로 그에 맞춰 조리법을 바꾸죠. 심지어 고도와 기압까지 고려한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전통이 완벽하게 결합된 첨단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지는 제게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시장 조사 보고서였죠. 보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 고급 식당의 72%가 한국산 전기밥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제이슨, 큰일 났네.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 회사를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냈어. 아시아 시장을 무시한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내용이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회장님, 제가 지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은 제가 부산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손맛의 디지털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제품까지. 이건 혁명입니다, 회장님.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 이것이야말로 현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입을 열었죠. 자네, 정말 확신하나? 네, 회장님. 이제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뉴욕 최고의 바이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유럽의 전통만을 고집하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민지 씨,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에요, 제이슨 씨.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차례예요. 그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였죠. 제이슨, 리우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리우의 의도적인 도발, SNS 불매운동, 그리고 폭로성 기사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 우리에겐 더 큰 기회가 있으니까요.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주세요.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민지 씨,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야겠네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뉴욕 글로벌 마켓 본사 대회의실,
저는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맨해튼의 마천루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부산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전통시장의 모습부터 최첨단 연구소의 장면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별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연구소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이것은 단순한 전기밥솥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이 만나 탄생한 걸작입니다. 영상에는 전통 가마솥의 열전도율을 분석하는 장면, 전국 각지 시장 상인들의 손맛을 디지털화하는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확장성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제품은 뉴욕의 습도, 파리의 기압, 두바이의 온도까지 모든 환경 요소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최적의 조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한 그릇의 밥을 지을 수 있는 거죠. 회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주방기기가 아니라는 건가? 맞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식문화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이었죠. 이 안에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기밥솥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합 주방 시스템. 이건 주방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USB를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기밥솥의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주방기기들, 그리고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스마트 주방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리우의 배신으로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손을 들었죠. 방금 전 소식인데요. 리우가 중국의 미지아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 기술은 단순히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전통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니까요. 그들이 모방할 수 있는 건 겉모습뿐일 겁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이슨, 자네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 본 적이 없네. 자네의 15년 경력 중 가장 강한 확신이군. 네, 회장님. 이번만큼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비서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미지아가 월마트와의 계약을 전면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우리와의 거래를 제안해왔답니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죠. 제이슨, 자네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한국팀과 긴밀히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게. 그렇게 우리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글로벌 마켓은 한국의 첨단 전기밥솥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주방기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제이슨 씨, 출시 첫날부터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민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당연한 결과예요, 민지 씨.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1년 후 우리 회사의 한국산 전기밥솥은 미국 프리미엄 주방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달 주문량만 해도 10만 대를 넘어섰고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매월 2만 대 이상이 팔려나갔고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들은 앞다투어 납품 계약을 요청해왔죠.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은 앞다투어 우리 제품의 품질을 극찬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는 전 궁실의 주방 시스템을 우리 제품으로 교체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 학교에서도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의 알랭 듀카스 셰프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정한 혁신이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89%가 우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일반 가정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죠. 제이슨, 이제 한국에서도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1년 후 민지는 글로벌 마켓의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기술혁신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연구소는 전통시장의 수많은 비법들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장인들의 된장 숙성 비법을 AI로 분석해 자동 발효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이슨 씨, 우리가 다음으로 도전할 분야가 또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날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기와장인들의 기술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는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또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어느 날 민지가 보내온 한국 신문을 보며 저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린 문화 전도사로 소개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전통을 지켜온 할머니들,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과학자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들.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 걸린 부산 전통시장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평생 지켜온 그 정성과 마음이 첨단 기술과 만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혁신이 아닌 우리 민족의 혼과 지혜가 만들어낸 진정한 발전이었습니다.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 이 위대한 여정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이뤄낸 우리 기술의 자부심,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의 숨은 기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